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2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지금 회사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퇴사 당시 주담대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한 뒤 월세를 받으며 노후 생활을 할 요량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여보. 그 세입자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재계약 얘기는 없어? 더 사실 것 같던데 별말 없으면 연장이지 뭐. 아니, 그 월세를 바꾸자고 여보가 얘기 좀 해봐. 월세 받으려면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아니, 그 월세 받아서 환갑에 우리 크루즈 여행 가자며. 늙어서 그 돈 걱정 안 하고 살자며. 아니, 뭐 대출 금리 오르지 뭐 돈이 안 모이지 나라고 별 수 있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뭐. 나이 50에 그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 내가 언제 기다려. 아, 나 진짜 월세 받으면서 살 생각이 좋아했더니만 내 팔자가 아닌가 봐. 아이고. 이번 생은 틀렸어.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아니 그렇잖아. 그 뭐 간물주? 뭐 그것까지는 못 돼도 나 그냥 노년에 소박하게 월세 그 조금 받아서 살고 싶은데 자꾸 소박한데 그 꿈이. 그 꿈이 아주 소중한 꿈일수록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 누가 뭐 재밌자고 이래? 기다리다가 다 늙어. 나 이 눈가 주름 이거 봐. 아유 주름 이쁜 주름이구만 뭐 그거 이쁘기만 하구만 뭐. 입에 침이나 발라. 아, 나 진짜 할머니 돼서 크루즈 여행 가면은 그거 뭐해 몸 아프고 누워만 있다가 올 거야? 여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도 당신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여보, 집만 있으면 뭐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그게 괜히 있겠어? 아우, 진짜 내 집 팔아서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라곤 집 두 채뿐인데 월세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집 두 채로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소장님. 집이 두 채면 또 세금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와. 어쨌든 퇴사 후에 집을 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월세 받으려고 집을 한 채 더 산 거예요. 네. 야, 약간 좀 욕심을 내셨네. 그러게요. 뭐 집주인, 뭐 건물주, 간물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되고 싶죠. 근데 이게 차근차근 좀 모아서 준비라는 거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첫 직장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집 두 채 구입하신 거 보니까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하신 것 같은데 뭐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런 게 인생이죠. 네. 이 불안감에 미리 좀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은퇴 이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좀 대책 없이 덜컥 지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 퇴직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은 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그것도 추가 소득 2천만 원 초과 분해돼서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하죠. 그리고 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몇 채가 있건 상관이 없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싹 달라집니다. 오. 근데 이번에 퇴직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전환이 됐을 텐데 그럼 건보료도 집이 두 채고 막 이러면 늘 텐데요. 네, 그렇죠. 이분 뭐 퇴직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이제 재직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장에 이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 금액이 있다면 그게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그 외에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받으시게 되면 이것도 소득이잖아요.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하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이렇게 월세를 받으려고 산 집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평가해서 심지어 여기는 대출이 얼마가 껴있든 전액 이 재산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에도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까 월세 수입에 대한 이 소득,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은 각종 비용과 세금 또 세입자 교체할 때 뭐 어떤 복비라든가 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보료까지도 반드시 종합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그런데 이분들께는 전혀 없이 아유 미래에 그래도 좀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좀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월세 받기 위해서 이 주택을 덜컥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만한 보증금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월세보다 돈을 내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받을 월세도 없어. 이거 어떡합니까, 소장님? 이거 집 두 채가 유일한 노후 수단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 이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비중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네. 합니다. 실물 자산이 워낙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평생 일군 자산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50대쯤 접어들면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는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하시면 노후 준비입니다라는 이제 방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은퇴 전에 혹은 노후 전에 하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 노후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적금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거, 또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거, 그 과정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 대출을 받는 거, 대출을 갚는 거, 이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이 노후 준비의 일환.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은퇴 시점에 가가지고 이게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후 준비에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이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라고 오해와 착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실수,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시거나 엉뚱한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가끔 TV 보면은 네.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연금 가입 필수. 많이 들어봤어요.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맞습니다. 들어봤는데 네.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연금 가입입니다. 물론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에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노후에 필요한 건 연금이라는 그 지급의 형태가 아니라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의 정의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하는 지급의 형태. 이 반대되는 말로는 일시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노후에 필요한 건 따박따박 주느냐 일시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돈이 쌓여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따박따박 받을까 아니면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쓸까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연금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내가 자산을 얼마나 잘 불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세 가장이고요. 월 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시세 8억 원 아파트 거주 중에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껴 있습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마련한 아파트 시세 5억 원이고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껴 있네요. 청약통장 3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부족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월세 수입을 염두에 두고 기존에 있는 집 외에 소형 주택 하나를 월세 대상으로 이제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모아둔 저축금 다 쓴 거고 보니까 청약 통장 외에는 저축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저희 영끌이라고 하죠. 네. 영끌했다고 봐도 될 것 영끌이네요. 같은데 젊은 부부들이 영끌하는 건 봤는데 네. 은퇴를 앞둔 노년 부부가 중년 부부가 예. 완전 올인한 상황이에요. 이게 솔루션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이분들 월세를 받아가지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현금이 그 주택 청약에 들어있는 돈 300만 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이 3천만 원, 결국은 마이너스 2,700만 원이거든요. 손에 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는다라는 걸 고려를 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분이 이직하는, 그러니까 한번 퇴직을 했다가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거라 퇴직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게 뭐 거의 다가 아닐까 싶고 현 상태 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이렇게 2주택을 유지해야 될 필요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보유세 부담도 있고요. 재산세도 계속 내야 되고 또 현재는 다행히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부동산 규제라든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걱정입니다. 이게 월세로 돌릴 수도 없는데 전세를 끼고 2주택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한 걱정 때문에. 그런데 이분 실천력은 있으셔서 뭔가 딱 지르는 이런 이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일단 월세를 받으려면 처음에 언급해드린 대로 건보료라든가 세금 계산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 뒤에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월세 수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들, 이 수익률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수입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2027년 12월까지는 요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뭐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으로 좀만 돌아가서 네. 아파트 대신 빌라를 사셨으면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과 네네. 하지 않은 게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이 해야 되는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요건 이제 선택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임대소득 과세 구조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세를 받았는데 그 월세 금액이 1년 동안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세율이 단일 15.4%로 과세가 되거든요. 지방세 포함. 근데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다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일부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에서 빼서 따로 계산을 해서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이자나 배당소득. 우리 은행 가가지고 예금 가입하거나 어디서 배당 받으면 그냥 원천징수 15.4% 떼고 그냥 주잖아요. 네.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합과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에도 똑같은 게 적용됩니다. 연 임대료 2천만 원 이하면 네.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다른 소득과 합하면 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조그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자체에 선택적인 거 등록을 하시게 되면 60%까지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4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00만 원 받을 때까지는 1,000만 원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럼 60% 일단 빼주니까 600만 원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받았어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돈은 제로가 되는 거죠.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3만 원 정도인데 월세로 83만 원 정도 받으면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데서도 다 유리하고 임대 수입에 대해서 세금, 건보료 부담 이런 것도 덜 수 있고 이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월세 받으려면 무조건 첫째는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세 세팅을 예. 83만 원? 예, 그걸 그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월 83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월세를 정할 때 보증금을 줄어들면 월세가 늘어나고 보증금 좀 늘리면 월세가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83만 원 정도를 기억하셔가지고 잘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위 조건에 앞서 말씀드린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 이런 거에 따른 구축 빌라를 좀 사시되 빌라를 사더라도 좀 싸게 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매를 통해서 빌라를 사는데 사고 나서 내가 조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꾸며서 가치를 높인 뒤에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수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주택을 사면 정확하겠다, 적합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83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 수익률 고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이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억 원짜리 주택을 우리가 사는데 내 돈 현금이 다가 아니라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8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이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내 돈은 8천만 원만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월세 받는 80만 원에서 대출 원리금 1억에 대한 원리금 43만 원을 빼면 37만 원이 순수익이 되는데 이 돈이 내가 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이고요. 그러면 8천 투자해서 매달 37만 원씩 약 1년 동안 400만 원 넘는 돈을 받게 되니까 연수익률은 약 5.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과 그리고 대출 이자 한 달에 받게 되는 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돈 8천만 원으로 2억 원짜리 집을 구입해서 월세를 놓으면 5.5% 수익률 올릴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건데 이런 거 잘 알아야 제대로 집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뭐 월세 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네.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건데요. 소장님, 네. 요거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제발요. 보세요? 시간을 이제 거꾸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파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52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60세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7, 8년은 더 일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퇴직을 하고 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 마이너스 통장 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비도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셨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좀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 어쨌든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집을 사면서 생긴 빚을 집을 팔아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네. 집값이라도 좀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거 완전 울며 겨자 먹기 같은데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는 네. 집,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그걸 팔아야겠죠. 네, 투자 목적으로 산 집.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특별히 팔아야 될 이유는 여기 사연에서는 안 보이고요. 또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을 꼭 보유를 해야만 되는 이유도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에 쥘 수 있는 돈만 따져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해도 현재 세금 부담은 없겠죠. 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1억 원 남았으니까 집을 판 돈으로 이거 갚고 나면 7억 원이 남습니다. 이 7억 원 중에 전세보증금 3억 5천 빼주고 그러면 세입자가 나갈 수 있겠죠. 남은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갚고 나면 이 새로 산 집에 살면서 3억 2천만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 집을 떠나서 작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팔았을 때 이 전세보증금 빼주고는 한 1억 5천 정도가 남고요. 이걸로 주택담보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이거 상환하고 나면 2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집으로 가서 3억 2천만 원을 손에 쥐느냐, 예. 기존 집으로 가서 2천만 원을 쥐느냐. 돈만 보면 당연히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원래 살던 집에 대한 애정과 가치가 또 있잖아요. 아니, 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지금 8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집에 뭐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테고 이미 살고 있었고 그렇죠. 적응했고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용으로 산 집을 처분하는 게 더 홀가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현재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당장 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출 상황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의 현재 지출 상황을 보시면요. 아까 월소득 4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출 합계도 400만 원입니다. 일단 고정비가 150만 원 들어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42만 원, 각종 보험 28만 원, 마이너스 통장 상환금 30만 원, 관리비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 또 차량 유지비 1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변동비는 뭐 식비 등 생활비 1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용돈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20만 원입니다. 연간 지출 30만 원까지 하면 모두 400만 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네. 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똑같다. 똑같아요. 네.
옛날에 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이 똑같으면 최고의 경제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예, 들어오고 나가는 도 똑같은데요. 저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펴봐도 크게 줄일 만한 게 없어요. 여기 뭐 교육비를 줄이겠습니까? 생활비를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통도 이자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윳돈 조금 모아가지고 조금씩 일부 상환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을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의 세입자 계약 기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이 다시 시작됐으면 여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한 7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대비책을 먼저 세워놓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노후가 걱정돼서 집을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최후의 수단으로는 주택연금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주택의 가격을 합쳐가지고 이 공시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세가 8억, 5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세로서는 13억이지만 보통 공시가는 이보다 낮죠. 그러니까 집이 두 채라도 이분들은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쭉 두 채를 유지해서 가되 끝까지 월세 전환을 하지 못했다. 네. 그럴 경우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거죠. 네, 현재 주택에 대한 정보가 뭐 가격하고 아파트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뭐 보유를 해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말고는 뭔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다만 두 채를 쭉 유지하더라도 주택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집을 파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이제 현재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경우에 3억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3억 2천만 원 정도 중에서 한 1억 원 정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추가적인 월세를 받을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것. 다만 이제 수익률은 한 4에서 5% 정도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 2억 남짓한 돈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퇴직하게 되면 나오는 이 퇴직연금으로 소득 공백기, 즉 60세부터 65세까지의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기간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 5년 정도는 이 퇴직 후에 수입이 없을 텐데 이 돈을 3억 2천만 원 정도를 2억 2천만 원 정도를 잘 활용을 하시다가 65세 이후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한 125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8억 집을 팔고 5억 집에 거주 중 그리고 5억 원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이 월 125만 원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월세를 주려고 샀던 5억짜리 집을 파는 건데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대출금 청산하고 세입자 보증금 빼주고 막 하면 결국은 내 손에 쥐게 되는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당장에 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액수입니다. 퇴직 시기가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그 자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당장 활용해가지고 뭔가 불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조금씩이라도 더 해서 이 2천만 원이란 종잣돈을 조금 더 불려나가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입니다. 우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도 불가능하고 월세의 꿈도 사라지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집 두 채를 모두 주택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8억 원 기존 이 집을 팔 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3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 월세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데요. 1억 원 이내 자금 투자로 수익률 4%에서 5%대의 월세 주택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것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요. 이 5억 원 투자용 집을 파는 경우인데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2천만 원 현금 보유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종잣돈을 더 모아서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소장님, 저희는 그 의견을 대충 이제 같이 도모해보고 생각을 했죠. 네. 의견을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소장님의 의견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의 의견은 일단은 보류입니다. 일단 뭐 주택을 어떤 걸 처분하느냐 고민은 되실 텐데 현재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에 뭐 파는 것보다 뭐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시되 뭐 얼마든지 퇴직 기간은 좀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중간중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은 짜놓되 지금 네. 당장 실행하려고 바삐 움직이지 마시고 맞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세 받는 건물주, 임대인 사실 듣기만 해도 아 내가 건물주가 된다면, 임대인이 된다면, 집주인이 된다면 기분 좋죠. 좋죠. 그런데 이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이거 다 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덜컥 이 실천력, 실행력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만 많이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라도 임대소득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계획하시고 계산해 보셔서 실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왜 꼬마 빌딩 매매 막 이루어졌을 때 돈 좀 네. 있는 분들이 그거 사놓고 대출 막 끼고 했다가 지금 낭패 보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